요즘 한참 유행을 했던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 그게 오히려 간헐적 폭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살이 빠지지 않을 뿐더러 심혈관계 질환에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다이어트는 염증은 낮추고 면역력은 높이는 다이어트라고 꼭 살을 빼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암이나 치매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환자분 중에 수진님이라고 계세요. 150kg대에서 시작을 해서 90kg대 접어들고 계시니까 벌써 50kg 넘게 체중을 빼고 계시거든요. 요요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없고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것이나 이런 거에 마음이 어렵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학과 전문의이자 영양사 김사랑이고요. 면역 다이어트 책의 저자입니다. 살이 찌는 이유는 엄청 다양하죠. 예를 들면 대사나 이런 것들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굉장히 좋지 못해서 살이 찌시는 분들이 있어요. 밤에 늦게 퇴근해서 야식을 드신다든지 계속 먹고 누워있는 생활습관을 하신다든지 그런 경우는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실제로는 먹는 것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살이 잘 빠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아무래도 대사 같은 것들이 정상이지 않다 보니까 적은 양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찌시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에는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저는 일단은 식단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 맞춤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일률적인 식단은 아무래도 모든 사람한테 적합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한참 유행을 했던 저탄고지, 탄수화물을 굉장히 줄이고 지방이나 이런 것들에 섭취를 늘리는 경우도 있고요. 간헐적 단식,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해서 그게 오히려 간헐적 폭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드실 수 있는 시간에 종류와 양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시간 동안 저칼로리 음식을 몰아 드시고 한다면 당연히 건강에 좋지 않고 살이 빠지지 않고요. 고지방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지방식을 하는 이유는 탄수화물을 줄였을 때 배가 허기진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이 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식단 같은 경우에는 포만감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지방 식이를 하는 건데요. 이게 문제가 고지방 식이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칼로리를 많은 양을 섭취를 하게 되면 소량의 지방을 섭취를 해도 배가 부르고 그 정도에서 먹는 것을 멈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양의 칼로리의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당연히 살이 빠지지 않을 뿐더러 심혈관계 질환에도 좋지 않습니다.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무조건적인 유행하는 식단을 따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다이어트는 면역 다이어트라는 건데요. 면역 다이어트는 우리가 식단, 생활습관, 수면 등 전반에 걸친 개선이 필요한 건데요. 염증은 낮추고 면역력은 높이는 다이어트라고 보통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지만 꼭 살을 빼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베스트 바디 상태를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외적인 거를 위해서 살을 빼는 게 아니라요. 결국에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는 것을 목표로 혹은 살이 찌거나 적정 체중을 찾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염증은 낮추고 면역력을 높임으로써 암이나 치매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환자분들은 굉장히 다양하세요. 정말 초고도 비만들도 많으시고요. 위밴드 위절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kg가 넘는 분들, 과거에 굉장히 오랫동안 양약이나 한약, 다이어트 약제를 복용을 하셔서 지금은 무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시거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마르신 분들도 많아요. 저희는 마르신 분들이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고 소화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신체화 증상, 전신이 아프지만 어디 가서 검사를 해도 특별히 뭔가 나오진 않는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암 환자분들도 계시고요. 굉장히 다양한 환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단은 환자분들이 면역 다이어트를 시행했을 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컨디션 회복이 먼저 말씀하세요. 저도 체중을 감량시키는 거건 늘리는 거건 결국에는
건강이 먼저 회복이 되면서 살도 자연스럽게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위절제 수술하신 다음에도 100 몇 킬로에서 그다지 빠지지 않으셨던 분이 있어요. 위절제를 하게 되면 위암 환자들처럼 덤핑 증후군이라고 해서 먹고 나서 소화기 불편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 증상들로 되게 고생하시다가 저와 함께 이제 면역 다이어트 치료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 체중 감량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 병원 환자분 중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진 분이 필립 씨의 누나이자 미나 씨의 시누이신 수지님이라고 계세요. 그분께서 이제 살을 많이 빼시면서 기사가 됐는데요. 수지님 같은 경우에는 150 대의 키로대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90kg대 접어들고 계시니까 벌써 50kg 넘게 체중을 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각종 다이어트를 하셨던 다이어트 거의 반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절대 도저히 안 빠진다 뭐 이러신 분들, 내가 일주일 동안 단백질 쉐이크만 먹어봤는데도 1kg도 빠지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뇌출혈 중환자실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환자실에 있으면 근육이 엄청 소실되기 때문에 몸무게가 빠지는데 자기는 그때도 몸무게가 뭐 62kg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다 뭐 이런 분도 계셨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다 대사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지 않으셨던 분들이거든요. 이제 면역 다이어트 치료를 진행을 하면서 대사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정상화되면요, 컨디션도 좋아지게 되면서, 예전에 다이어트 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그다지 힘들지 않게 하고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것이나 이런 거에 많이 어렵지 않으면서도 식욕제를 안 씀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식욕 조절을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아주 큰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다, 그리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이 신기하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요요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없고 뭐 탈모라든지 무리한 다이어트에 의한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편입니다. 그냥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진다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사실 식단은 개인 맞춤 식단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상황에 기존의 식습관이라든지 출퇴근 여부, 본인이 장을 볼 수가 있는지, 요리를 할 수 있는지, 배송이나 배달이 가능한지, 혹은 뭐 식단을 진행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지 등등에 따라서 굉장히 개인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분들이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식단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기술을 했고요. 가장 뭐 기본이 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항산화나 염증을 낮추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야채라든지 식이섬유소 같은 성분들을 좀 충분히 드셔주는 것이 좋고요.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식사를 하시기 전에 방울토마토를 10알 정도 먼저 섭취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도요, 식이섬유소와 각종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섭취하면서 또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밥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먹는 종류도 중요하지만 먹는 방법도 중요하거든요. 밥에 막 물 말아서 빨리 먹게 되고 급하게 먹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혈당이나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올라가면서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밖에 없고요. 만성 소화불량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과식이나 폭식의 위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입에 천천히 100번씩 씹으면서 식사하시라, 이런 방법들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런 것만으로도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호르몬 같은 것들이 식사 시작하고 거의 한 15분 정도 지났을 때부터 분비가 되기 시작하니까요. 그 전에 막 식사를 다 후루룩 맞춰버리면 과식하고 폭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천천히 먹다 보면은 이제 내가 충분히 배가 부르다라고 느껴지면 수저를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식사량도 줄어들게 되고요. 소화기관의 일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에서 충분히 저작을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요.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체중 감소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뭐 혹은 제가 거울을 보면서 식사하시라, 이런 것들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서둘러서 먹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인데, 사실 뭐 100번 씻기라든지 집에 모든 분들이 대부분 거울은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특별한 비용이나 이런 걸 들이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고요. 그리고 찐 야채라든지 구운 야채 같은 것들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야채 스틱 같은 것들, 오이나 당근, 콜라비 같은 것들을 스틱으로 드시는 것들도 좋은데요. 내가 생야채를 먹는 것들을 좀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분들, 샐러드나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찐 야채나 구운 야채 같은 것들도 같이
같이 샤브용 고기나 두부 같은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시면요 굉장히 속도 편해지고 좋습니다. 저도 퇴근이 늦기 때문에요 저녁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찐야채나 이런 것들로 보통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한국인들이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식후 과일 같은 것들은 정말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식후 과일은 밥을 먹은 다음에 혈당이 높아진 거에 또 기름을 붓는 격이거든요. 과일이나 이런 것들도 혈당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야채는 충분히 드셔도 되지만 단 과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많은 양을 먹는 것들이 별로 좋지 않지만 특히 밥 먹고 나서 식후 디저트로 드시는 것보다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의 개념으로 소량씩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야채나 과일, 주스로 갈아 먹는 것도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음료로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요 식이섬유소의 섭취 함량도 훨씬 줄어들게 되고요. 당이나 이런 것들이 높일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런 것들을 추천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생활 속에서 조금씩 바꿀 수 있는 식단 방법들에 대해서 기술해 놨으니까요. 책이나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환자분들한테도 제가 묻는 건데요. 본인의 식단이 상황이 어떤지를 이렇게 기술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 식사를 하시는지, 드시는 것이 무엇인지, 음주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지, 야채는 얼마나 드시는지, 단 음료나 이런 것들을 드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고 그거와 또 비슷한 방법이 본인이 먹는 것들을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매번 먹는 것들을 사진 찍으셔라. 물이나 아메리카노 정도만 빼고 다 사진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본인이 먹은 것들을 모아놓은 사진을 보게 되면요. 내 식단이 뭐가 문제인지 깨닫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먹는지 몰랐다. 혹은 내가 이렇게까지 부실하게 먹는지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크리스트나 사진을 통해서 한번 봐보시면 생각보다 내가 무의식 중에 입에 집어넣는 것들이 많고요. 혹은 하루를 모아보면은 건강한 식사보다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나 빵이나 이런 것들 드신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별로 식단을 좋지 않게 먹고 있는 건지 몰랐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리스트 작성이나 사진을 찍어보시고 스스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은 느끼는 바가 많이 있을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알아차림 내려놓은 명상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라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결국에는 마음 관리가 건강한 다이어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스트레스에 의해서 염증이나 활성산소를 유발하고 세포 손상 그리고 암이나 치매 발병으로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요. 코티졸 같은 것들이 분비가 되면서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것처럼 면역력도 떨어지고 식욕이 오히려 올라오기도 하고 살이 찌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스트레스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먹는 것들을 조절 못하실 때 스트레스랑 많이 관련이 되세요. 그래서 이모셔널 이팅이라고 하는데요. 감정과 관련돼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혹은 보상성으로 내가 막 힘들게 일하고 왔을 때는 내가 힘들게 일하고 왔으니까 치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먹어야겠어. 이렇게 하면서 살이 찌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마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공부를 하면서 고시 같은 것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대원 다니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야식을 시켜 먹는다든지 아니면 음주를 하셨다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면서 살이 찌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퇴근하시고 나서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면 특히 음식이 당긴다. 그런데 샐러드를 먹어야겠어. 이런 분들은 잘 없어요. 오히려 그런 날에는 항상 치킨이라든지 고칼로리 음식, 음주 이런 것들이 당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 관리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에도 알아차림이나 내려놓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요. 내가 왜 지금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갈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식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기술을 해놨으니까요. 마음 관리는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시도를 하시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무리한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초반이나 이런 때는 보통 1월 되면은 갑자기 헬스장에 사람들이 엄청 붐비게 되잖아요. 등록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지게 되죠. 그 이유는 나는 1월 1일부터 다이어트를 할 거야. 건강관리를 할 거야. 이러면서 헬스장 등록을 하시지만 막상 힘들게 일하고 오셨는데 헬스장을 가고 힘들게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또
운동을 했으니까 보상성으로 먹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건강관리도 그렇고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힘들고 스케줄이 힘들 때에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라든지 퇴근길에 한두 정거장이라도 먼저 내려서 걷는 것들, 그것들을 점점 늘려가는 것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무리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식단이나 이런 것도 더 폭발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치킨 피자 먹어야지 무슨 운동이냐 이렇게 하면서 작심삼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건강관리를 이어가는 방법을 기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책에도 운동을 기본적으로 좀 좋아하시는 분들, 긍정적인 운동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부정적인 운동 경험만 쌓인 분들이 어떻게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동을 했을 때 내가 더 상쾌해지고 더 컨디션이 좋아지시는 분이 있는 반면 운동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고 살도 제대로 빠지지 않고 그리고 스케줄이나 이런 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지 유형별로 좀 제가 다르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운동을 기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점차 빠르게 운동량을 좀 늘려갈 수 있겠죠. 운동량이나 강도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단이나 이런 것들을 운동을 했다고 해서 너무 늘려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본인한테 맞는 운동을 찾아서 하게 되면 굉장히 건강적이고 효과적이죠. 다만 다치지 않게 하는 것. 저희가 환자분 중에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체중 감량하시고 무릎이나 이런 거에 많이 무리가 오지 않을 만한 상태가 되시면 러닝이나 이런 것들, 하프 마라톤이나 이런 것들 나가신다는 환자분들도 계시고요. 반면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을 운동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절대 효과적인 다이어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년층이나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무리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근골격계 손상이나 이런 걸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쁘신 분 이런 분들은 제가 생활 속에서 오히려 움직임을 늘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칼로리 소모 자체가 높지는 않더라도 매일 나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매일매일 나가서 해를 보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 전에는 정말 집에만 계시던 분들, 거의 누워 계시고 TV 보시고 휴대폰 하시고 이러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짧게라도 걸어주고 산책하는 것만으로도요, 잠든 몸의 대사를 깨우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 스트레스나 이런 거 해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가볍게 산책하는 것들,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긴장이나 불안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 교감신경이 항상 활성되어 있고 예민하시거나 불안하신 분들, 혹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운동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괜찮아 하시는 분들, 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혹은 성향이 굉장히 완벽주의 성향이거나 강박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 이런 식으로 제가 나눠서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한번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할까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거에 따른 제가 방법이나 또 예시 같은 것들을 적어놨으니까요. 나는 여기에 속할 것 같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그래도 좀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시작하면 되고 이런 점을 주의하면 되겠다.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장년층, 노년층이 굉장히 많으세요. 의외로 치아나 이런 것들이 안 좋고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기나 이런 것들을 잘 안 드시게 돼요. 그러면 단백질의 섭취가 줄어들게 되고 국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먹기가 좀 수월하니까, 그리고 밥에 물 말아 드시고 그런 것도 이제 탄수화물의 일종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국수 먹는다든지 아니면 밥에 물 말아 먹는다든지 누룽지 드신다든지 국이나 이런 거에 밥 말아 드신다든지 그렇게 되게 되면 탄수화물의 섭취는 굉장히 높아지고 또 혈당 스파이크는 또 찌게 되고 고기나 이런 것들을 잘 안 먹게 되면서 단백질 섭취는 줄어들게 되고 또 무릎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기가 어려우시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장년층, 노년층 중에 체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른 편, 왜소한 편에도 불구하고 마른 비만인들, 마른 당뇨 이런 분들 많으시고 팔다리는 가늘고 또 뱃살이 나오신 분들도 많고 정말 마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이나 고지혈증, 혈압이나 이런 것도 있으신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다이어트의 일종인데요.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살만 빼는 게 다이어트는 아니거든요.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적정 체중, 베스트 바디 상태를 찾아가는 건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오히려 체중은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식단을 탄수화물 함량을 좀 줄이고 단백질이나 식이섬유소를 좀 늘려줘야 하는데요. 동물성 단백 중에서 고기 단백이 싫으신 경우에는 생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좀 섭취를 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식물성 단백, 콩류나 이런 것들 고기보다는 좀 덜 싫어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으로 좀 대체를 하시거나요. 아니면은 단백질 쉐이크나 파우더도 제가 오히려 추천을 드려요. 단백질 음료나 막 헬스하는 젊은 건장한 남자들이나 근육 키우려고 먹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장년층, 노년층 이런 분들한테서 음료나 파우더 같은 것들, 쉐이크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전신의 영양 상태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그런 연령층을 위해서 나와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단백질 파우더나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주고 오히려 탄수화물 섭취는 조금 줄여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 역시나 치아나 이런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생야채나 이런 것들을 좀 드시기 어렵다면, 그런 분들이 그리고 또 뭔가 갈아서 드시는 것들을 좋아하시거든요. 왜냐면 치아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생야채를 드실 수 있다면 드셔주시고, 간식 형태로, 그리고 만약에 생야채가 어렵다면 오히려 찌거나 구운 야채 같은 것들로 드리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꼭 밥을 먹어야 된다는 강박은 좀 벗어나셔라. 항상 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밥, 국 있는 거에 익숙하게 살아온 한국인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한식은 건강한 거 아니야?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내가 필요한 단백질이나 식이섬유소의 섭취는 부족하고 탄수화물 섭취만 많으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김치류를 많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나트륨 섭취도 많아지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주시고, 그리고 운동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요, 너무 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병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장년층, 노년층은 무조건 걷는 것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걷는 것만 한다고 해가지고 뭐 골다공증 같은 뼈의 건강이라든지 근감소증, 결국에는 그런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잘 챙겨 먹으면서 근력 운동, 중량을 치는 운동을 병행해야 되는데요. 무게를 드는 운동이에요. 근데 막 우리가 막 헬스장에서 막 무거운 거를 들고 이럴 수는 없겠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도 봐도 집에 있는 물병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무게를 드는 근력 운동을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시니어 뭐 근력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따라해 주시고요. 헬스장 기계나 이런 것들도 무릎이나 이런 것들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브덕션, 어덕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추천하는 운동 같은 것들인데, 어브덕션, 어덕션, 다리를 벌리고 또 다리를 조이고 이런 허벅지 운동이에요. 무릎이나 이런 거 부담감 없이도 허벅지나 이런 것들을 근력을 좀 좋아지게 할 수 있고요. 뭐 레그레이즈 같은 것들도요, 역시 무게를 치면서 하는 운동인데요. 이것도 너무 펴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하체 근력이나 이런 것들을 늘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력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추천드립니다. 체지방률이 너무 과도하게 있게 되면요, 지방 자체에서도 염증 유발 물질, 그러니까 뭐 프로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고요. 그런 염증이 결국에는 세포 손상, 그리고 뭐 신경염증에 의한 치매라든지 세포 손상에 의한 암이나 이런 질병으로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지방을 줄여주면요, 당연히 만성염증에 의한 각종 질병들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눈에 보이는 부분들도 향상이 됐겠죠. 그리고 뭐 뱃살 같은 경우에도 내장 지방이죠. 당뇨라든지 뭐 혈압이라든지 이런 대사성 질환의 발병 위험성을 굉장히 높이게 되고, 지방간이라든지 각종 질병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암이나 이런 치매 같은 질병의 위험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저도 몸이 별로 안 좋은 시기가 있었고요. 저희 가족들이 아팠던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전공의 시절에 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했었고요. 그 당시에 몸이 안 좋아지면서 이유 모를 신체 증상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피부 조직 검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러나 원인을 모르겠는 그런 심한 피부 병변도 생겼었고요. 부위과적으로도 하혈을 계속 한다든지 생리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지속됐고, 허리나 전신 통증이 심해서 걷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막상 MRI나 이런 것들을 촬영해보면 그다지 못 걸을 정도의 심하진 않은 이유 없는 증상들이 굉장히 반복됐습니다. 항상 어지럽거나 토하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 전신이 항상 아팠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시기도 결국에는 제가 나중에
분들이 제가 식단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시작을 해보자. 제가 원래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나와서 영양사에 그런 영양학적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식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면역 다이어트의 시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남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응급의학과 전문의인데 역시나 레지던트 1년차 시절에 아무래도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트레스도 심하고 밤낮이 바뀐 뭐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원래 B형간염 보균자였지만 굉장히 잘 조절이 되던 사람이었는데 복수가 엄청 차고 강경화가 갑자기 오게 됐습니다. 근데 복수가 차는 강경화 같은 경우에는 비대상성 강경변이라고 하는데 5년 생존율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얘기는 5년 후에는 5명 중에 뭐 1명 살아있을까 말까 한 이런 상태의 굉장히 중한 질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다시 식단이라든지 뭐 생활 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또 다른 면역 다이어트죠. 저희 남편은 날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적정 체중이나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이 복수를 빼기 위해서 이뇨제나 이런 것들을 복용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살이 많이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간이나 이런 거는 생기지 않게 하면서 체중은 높여야 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역시나 식단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했었고요. 또 제가 또 암 가족력이 또 엄청나요. 그래서 저 역시도 뭐 암이나 이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암이 걸린 다음에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병원도 시작하게 됐고 이렇게 책도 쓰게 됐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뭐 펜터민 계열이나 한약 성분 중에서도 뭐 대사를 억지로 유발하는 그런 약물들에 비해서는 싹센다나 위고비 같은 GLP-1 아고니스트가 훨씬 안정적인 것은 맞습니다. 에너지 대사를 억지로 유발하는 그런 약물 같은 경우에는 가슴 두근거림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부작용 증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요. 결국에는 요요 엄청 유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억지로 에너지를 쥐어짜서 살을 빼는 거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자극이 없으면 살이 거의 절대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과거에 오랫동안 복용하셨다가 또 살이 빠지는 것 같으면 중단했다가 다시 또 살이 더 찌면은 또 다시 몇 개를 먹었다가 이런 식으로 막 거의 10년을 반복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약에도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뭐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뭐 80kg, 90kg 이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약을 복용하고요. 그리고 그런 약물 같은 경우에는 중단하게 되면 굉장한 무기력감이나 이런 거에 빠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게 억지로 대사를 유발을 해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한 무기력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부작용으로 불면이나 가슴 두근거림 같은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신경안정제를 같이 처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안정제에도 중독이 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식욕억제제 다이어트 약물들은 몸에 안 좋은 것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요. 그나마 싹센다나 위고비 같은 GLP-1 아고니스트들은 그런 부작용은 좀 덜한 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별로 권장드리지 않는 이유가요. 그런 약물도 어쨌든 식욕 억제제입니다. 나중에 중단을 했을 때 요요가 반드시 오게 돼요. 내가 식욕이나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내 몸과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약을 끊는 순간 식욕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고 다시 살을 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위고비나 이런 것들은 거의 사용하시는 분이 한두 분도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도 정말 면역 다이어트 치료 프로그램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너무 미국에서 들어오기 전부터 너무 궁금했다 하시는 분이었고 병행하다가 안 해도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요. 뭐 아니면 조현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살이 찌는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도저히 망가진 뇌의 그런 기능 때문에 본인의 그런 역량으로는 식욕 억제가 스스로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 아니면 사실은 그런 도움 없이도 충분히 우리가 식욕 조절을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다이어트는 염증은 낮추고 면역력은 높이는 그런 다이어트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염증과 면역력이 암이나 치매랑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에도 뭐 신경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치매 발병 위험성을 높인다라고
라고 알려져 있고요. 염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지방 자체가 체지방이 많은 것 자체도 지방세포에서 염증 유발 물질 같은 것들이 분비돼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혈당 스파이크라든지 잘못된 식단이라든지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또 염증이 계속 유발되는데요. 그런 염증이나 활성산소에 의해서 결국에 세포가 손상되고요. 우리가 세포가 원래 만들어지고 분열 증식하다가 때가 되면 세포 자멸사에 의해서 세포가 알아서 제거가 되거나 면역세포에 의해서 손상된 세포나 노화세포는 제거가 돼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염증이나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은 상태거나 그리고 면역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이런 손상세포들이 제거가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포들은 돌연변이 세포가 돼서 막 마음대로 분열 증식을 하게 되고요. 그런 애들이 이제 돌연변이 세포들이 무한 증식해서 되는 것들이 암이거든요. 요즘에는 암 같은 경우에도 면역항암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암이나 이런 치료에 면역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워낙 과학적으로 널리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염증은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암이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 다이어트를 통해서 우리가 염증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여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암이나 치매 발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외적인 것도 있지만요. 결국에는 건강 때문에 하는 겁니다. 건강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똑같거든요. 저도 제가 몸이 아파봤고 가족들이 많이 아파봤고 또 의사로서 아프신 분들을 많이 봤고 암이나 뭐 이런 치매 같은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 이전에 내가 건강관리를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굉장히 많이 남으세요. 뭐 일을 하시느라 바빠서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서 또 혹은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건강관리를 하지 못했던 지난날들에 대한 후회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서 뭐 예뻐지고 뭐 잘생겨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압구정에서 다이어트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감사하게도 병원이 정말 잘 되고 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직접 찾아오시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진료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팁들을 이 책에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책 읽어보시고 한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특별한 비용 필요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